나무꾼과 아내. 옛날 일본의 한 마을에 가이오쿠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가이오쿠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요. 얘야, 날씨가 너무 추워졌구나.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내일 장에 가서 새 이불을 사다 드릴게요. 가이오쿠는 나무를 팔아 모아둔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장으로 가던 가이오쿠는 이상한 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이게 무슨 소리지? 가이오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학이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런. 가이오쿠는 얼른 화살을 뽑아주었습니다. 화살을 뽑아주자 학은 날개짓을 하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니, 어렵게 잡은 학을 왜 네가 놓아주는 거야? 사냥꾼은 화가 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이오쿠는 이불을 사려던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래, 가이오쿠, 잘했다, 잘했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가이오쿠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가 가이오쿠네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밤늦게 누구지? 가이오쿠는 조심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 밤이 너무 깊어서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이 어떻게 이런 데서 주무실 수 있겠어요? 먼 길을 오느라 지쳐서 그럽니다. 근처에 다른 집도 없습니다. 가이오쿠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도 괜찮다면 어서 들어오세요. 가이오쿠는 아가씨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 한숨 못 자고 밤새 가슴을 졸였지요. 다음 날 아침 아가씨는 가이오쿠를 불렀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가이오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가난한 나무꾼인걸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분입니다. 전 당신의 착한 마음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 뒤 가이오쿠는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새 이불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작하면 사흘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을 해주세요. 가이오쿠는 이상했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사흘 후 아내가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헬쓱해지고 몸도 조금 마른 것 같았지요. 1000개의 깃털로 짠 이불이에요. 아가, 정말 아름다운 이불이구나. 내가 쓰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가이오쿠의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마을의 영주님께
팔면 어떨까요? 그 돈으로 보통 이불을 몇 채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자꾸나. 가요쿠는 아내가 만든 이불을 가지고 마을의 영주를 찾아갔습니다. 영주는 이불 값으로 그 말을 2,000냥이나 주었습니다.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이불을 하나 더 만들어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영주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요쿠는 아내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영주님이 이불 하나를 더 만들어 오라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걸릴 텐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요. 가요쿠는 이번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7일째 오후가 되자 가요쿠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일만 하다니. 가요쿠는 아내를 살며시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게 틀림없어. 가요쿠는 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문을 연 가요쿠는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빼빼한 학 한 마리가 자기 몸의 깃털을 뽑아 이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약속을 어기셨군요. 사실 저는 얼마 전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한 학이랍니다. 오래오래 함께 살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제 비밀을 아셨으니 이제 떠나야 합니다. 부디 안녕히 계세요. 말을 마치는 순간 어디선가 수많은 학들이 날아와서 날개를 감싸고 아내를 데리고 날아올랐습니다. 가요쿠는 언제까지나 학들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 바보 아들. 영국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게으름뱅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잭의 어머니는 온종일 바느질을 해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잭은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잭에게 화를 냈습니다. 잭, 이제 네가 먹을 것은 네가 벌도록 해. 그래서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잭에게 일을 시키려고 잭을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 목수 아저씨가 일할 사람을 구한다더구나. 잭은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목공소에서 거친 목재를 대패로 미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이 끝나자 목수 아저씨는 잭에게 반짝이는 동전을 주었습니다. 야호, 얼른 엄마한테 보여드려야지. 잭은 신이 나서 동전을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작은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잭은 무심코 동전을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동전은 잭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강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잭이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동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잭, 얼굴빛이 안 좋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사실은 목수 아저씨가 동전을 주었는데 그만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잭, 이 어리석은 녀석아. 동전은 주머니에 잘 넣었어야지. 다음부터는 주머니에 넣도록 해.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잭을 목장으로 보냈습니다. 잭은 열심히 젖소들을 돌보았습니다. 일이 끝나자 목장 주인은 우유 한 병을 주었습니다. 참참, 엄마가 주머니에 잘 넣고 오랬지. 잭은 우유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분이 좋아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뛰어갔는지 우유가 줄줄 흘러 넘쳐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잭, 꼴이 이게 뭐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잭은 빈 우유병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잭, 병은 머리에 이고 와야지. 다음에는 꼭 머리에 이고 오너라. 알겠니? 그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잭을 빵집으로 보냈습니다. 잭은 하루 종일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쁜 검은 고양이를 받았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머리에 이고 가야지. 잭은 머리 위에 고양이를 얹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앞발로 잭의 머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잭의 눈을 잡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된 잭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바람에 고양이가 놀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야옹아, 이리 와. 하지만 고양이는 잽싸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결국 잭은 또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예쁜 고양이를 머리에 이고 오다가 그만 놓쳐버렸어요. 아이고, 잭, 고양이는 목에 줄을 매서 끌고 와야지. 그 다음 날이 되자 잭은 고깃간에서 고기 써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양고기를 받았습니다. 아차, 어머니가 줄을 매서 끌고 오라고 했지. 잭은 고기를 끈으로 묶어 질질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고기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다귀만 남아 있었지요. 이 바보야, 고기는 어깨에 메고 와야지.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잭은 마굿간에서 말들을 목욕시켜주고 당나귀를 받았습니다. 잭은 발버둥 치는 당나귀를 어깨에 맸습니다. 얼마 후 잭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아름답기로 소문난 부잣집 딸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잣집 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웃질 않았지요. 그래서 부잣집 영감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우스워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잭의 우스운 꼴을 본 부잣집 딸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이 웃다니. 딸의 웃음소리를 들은 부잣집 영감은 후다닥 뛰어나와 잭을 붙잡았습니다. 이보게, 내 사위가 돼주게 부탁이네. 그럼 우리 엄마에게 인사를 시켜야 돼요. 잭은 부잣집 딸을 당나귀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잭의 양손에는 부잣집에서 받은 값진 선물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잭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주와 양치기. 핀란드에 세상 모든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를 아주 자랑스러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주가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 하지만 공주가 알고 있는 말이라면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많은 도전자들이 궁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모두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중턱에 사는 양치기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치기는 그리 현명한 편도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양치기는 가죽 자루를 메고 궁전으로 떠났습니다. 숲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날개가 부러진 아기 참새가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작은 친구, 하마터면 고양이 밥이 될 뻔했구나. 착한 양치기는 아기 참새를 가죽 자루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에서 덫에 걸린 아기 다람쥐가 울고 있었지요. 양치기는 덫을 풀고 아기 다람쥐를 아기 참새 옆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귀여운 다람쥐야, 마음 푹 놓으렴.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잠시 후 양치기는 궁궐 앞에 닿았습니다. 공주님과 결혼하려고 온 양치기입니다. 이봐요, 당신도 바다에 던져지고 싶소?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거나 부자인 사람들도 모두 바다에 던져졌다오. 하지만 저는 공주님이 모르는 말을 알아요. 문지기는 할 수 없이 양치기를 임금님께 데려갔습니다. 임금님, 저는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양치기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정직하고 착해 보였지요. 좋아, 내게도 기회를 주지. 여봐라, 공주를 들라 해라. 잠시 후 아름다운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공주님,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양치기는 가죽 자루에 손을 넣어 아기 참새를
쓰다듬었습니다. 참새는 조그만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죠? 그건 양치기님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날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양치기는 아기 다람쥐의 뺨을 간지렸습니다. 아기 다람쥐는 간지러워 웃었습니다. 공주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공주는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냥꾼의 덫에서 구해줘서 고맙다는 뜻입니다. 임금님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공주가 양치기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망이 크구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공주보다 무식한 양치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니. 아니에요, 공주님. 공주님은 매우 현명해요.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양치기의 말에 임금님은 화가 풀렸습니다. 여봐라, 공주와 양치기의 결혼식을 준비해라. 그리하여 양치기는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까마귀가 된 아들들. 옛날에 아들만 7을 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무척 원했지만 딸이 없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막내 딸을 얻었습니다.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주 허약하고 몸집도 작았습니다.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집에서 서둘러 세례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7 아들 중 1명에게 어서 우물로 가 세례했을 성수를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모두 서로 자기가 먼저 물을 떠가겠다고 다투다가 항아리를 우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들이 또 어디 가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 성수 떠오는 일을 잊어버린 거야. 고약한 것들. 딸이 죽진 않을까 불안해진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나쁜 녀석들 모두 까마귀나 되어버려라. 말이 끝나자마자 새들이 날개를 바닥이며 날아가는 소리가 났고 아버지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까만 까마귀 7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 아들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예쁜 딸이 한 가닥 위안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무럭무럭 자라 하루가 다르게 아름다워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오빠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소녀는 오빠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된 오빠들 이야기였지요. 너무나 놀란 소녀는 부모님에게 정말 오빠들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오빠들의 불행에 마음이 편치 않던 소녀는 오빠들을 다시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오빠들이 아는 부모님의 반지, 배고플 때 먹을 빵 한 덩이,
그리고 물 한 병, 다리가 아플 때 앉아서 쉴 조그마한 의자 하나를 가지고 오빠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쉬지 않고 걷던 소녀는 세상의 끝에 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해는 너무 뜨겁고 무서웠습니다. 소녀는 얼른 도망쳐 달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달은 너무 차가워 소름이 끼쳤고 성격도 고약했습니다. 소녀가 온 것을 눈치챈 달이 말했습니다. 냄새가 난다. 사람의 살 냄새야. 소녀는 쏜살같이 도망쳐 별들에게 갔습니다. 별들은 상냥하게 소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샛별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에게 병아리 다리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이 병아리 다리가 있어야 유리로 된 산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어. 네 오빠들은 그 유리 산 속에 있단다. 소녀는 병아리 다리를 정성스레 싸가지고 다시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유리산으로 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요. 소녀는 병아리 다리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별들이 준 선물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결국 소녀는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 자기의 조그만 새끼손가락을 잘라 열쇠 구멍 속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소녀가 안으로 들어가자 조그만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얘야, 누구를 찾아왔니? 제 오빠들을 찾고 있어요. 7 까마귀들입니다. 까마귀님들은 지금 집에 없어.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고 싶거든. 그렇게 해도 좋아. 말을 마친 뒤 난쟁이는 까마귀들이 먹을 음식을 7개의 접시와 7개의 잔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소녀는 7개의 조그만 접시에서 빵을 한 조각씩 먹고 7개의 잔에 담긴 물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 속에는 가지고 온 반지를 빠뜨려 주었습니다. 그때 까마귀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까마귀들은 빵을 먹고 물을 마시려고 식탁으로 가 자기 접시와 잔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차례로 돌아가며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내 빵을 먹고 물을 마셨지? 이건 분명 사람의 입 자국이야. 7번째 까마귀가 잔을 비우자 조그만 반지가 굴러 나왔습니다. 반지를 자세히 본 7번째 까마귀는 그것이 부모님의 반지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발 우리 여동생이 찾아와 우리를 구해주면 좋을 텐데.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소녀는 그 말에 얼른 까마귀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까마귀들은 다시 사람으로 변했지요. 그렇게 해서 오빠들과 여동생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게으름 뱅이와 요정. 옛날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
톰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저 게으름뱅이 녀석 오늘도 빈둥빈둥 하는구먼. 참 한심한 녀석이야. 톰이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톰은 온종일 집에서 뒹굴다가 심심하면 오솔길을 산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톰이 오솔길을 산책하고 있을 때 무언가 뚝딱뚝딱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가봐야지. 호기심이 생긴 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 구두가게 요정이잖아. 앞치마를 두른 요정은 망치로 조그만 구두 한 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이야? 얼른 붙잡아서 보물을 달라고 해야지. 톰은 살금살금 가다가 요정을 꽉 붙잡았습니다. 요정은 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게으름뱅이 톰이구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네 황금 단지가 있는 곳을 알려줘. 난 부자가 되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살고 싶어. 그러자 요정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 나를 따라와. 요정은 목장과 숲, 시내를 지나 자꾸만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요정은 화사한 파란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 한 가운데에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여기를 봐봐. 내 황금 단지가 있을 거야. 요정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파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잖아. 톰이 투덜거렸습니다. 난 황금 단지가 있는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뿐이야. 그러니 어서 나를 놓아줘. 할 수 없군.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약속해. 내가 삽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이 손수건을 풀면 안 돼. 톰은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 꽃줄기에 묶었습니다. 얼마 뒤 삽을 가지고 톰은 급히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들판에 닿은 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그 넓은 들판의 모든 꽃줄기에 손수건이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정은 약속을 지킨 셈이지요. 손수건을 풀지는 않았으니까요. 물론 톰은 모든 꽃줄기 밑을 다 팔 수도 있었지만 게으름뱅이 톰은 삽을 다시 주워들고는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비를 내리는 가루. 아주 먼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한 사이여서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하늘아, 오늘 나랑 사냥 가지 않을래? 좋아, 우리 같이 가자. 하늘과 땅은 열심히 사냥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가 되어서 겨우 들쥐 한 마리만 잡았습니다. 땅은 땔감을 준비하고 하늘은 불을 피웠습니다. 들쥐 한 마리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그러자 땅이 들쥐를 잡아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맛볼게. 너보다 먼저 생겼으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 내가 먼저 맛을 보아야 해. 하늘도 질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땅이 하늘의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어? 하늘은 뺨을 문지르며 높이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후 땅에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샘물이 마르고 곡식들도 모두 말라버렸지요. 숲속의 동물들은 걱정이 되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는 모두 죽을 거예요. 대표를 뽑아 하늘에 보냅시다. 모두 들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들쥐를 선물로 가져갑시다. 그런데 누가 가지요? 동물들은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를 뽑아 하늘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새도 하늘까지는 날아오르지 못했지요. 그런데 독수리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녀올게. 독수리의 말에 동물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습니다. 말썽만 피우는 네가 하늘까지 날아오른다고? 너처럼 게으른 녀석이 어떻게 하늘까지 날아오른단 말이야? 하지만 사자는 독수리를 믿어주었습니다. 독수리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보렴. 그래서 독수리는 들쥐 한 마리를 잡아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독수리는 쉬지 않고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독수리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독수리 네가 웬일이냐? 하느님, 사실은요. 독수리는 아픈 날개를 바닥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자, 이걸 가져가거라. 하늘은 독수리에게 자루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속에는 비를 내리는 가루가 들어있다. 반드시 땅에 도착해서 열어보거라. 네. 독수리는 자루를 입에 물고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루 속에 들어있다는 가루가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몰래 한번 봐도 되겠지? 독수리는 자루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쌩하고 불어와서 가루를 날려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독수리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곧 세상이 깜깜해지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곧 빗물에 잠겼습니다. 살아남은 동물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겨우 비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독수리야, 어떻게 된 거야? 독수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듣고 동물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머리를 마구 쥐어 박았습니다. 그 바람에 독수리의 멋진 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난 털도 모두 뽑혀 대머리가 되어버렸답니다. 황금으로 된 벌집.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재산은 많았지만
욕심 많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동생은 부지런히 일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굶주리는 아내와 자식들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형을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게 작은 땅이라도 빌려주십시오. 그래, 좋아. 서쪽 울타리 넘어 새로 산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해. 형님, 고맙습니다. 다음 날 동생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욕심쟁이 형님이 웬일이래요? 우리를 돕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쓸모없는 땅일 거예요. 아니야, 아무래도 형님이 달라지신 것 같아. 그러니 어서 가보자고. 하지만 땅에 가보니 그 땅은 자갈밭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가 밝게 빛났습니다. 동생은 빛나는 쪽으로 걸어가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말벌집이었습니다. 이제 우린 부자예요. 이제 아이들 먹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아내는 들떠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 땅은 형님 땅이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는 없어. 이 황금 말벌집은 형님 거야. 당신은 너무 정직해요. 당신 형은 우리를 속였다고요. 아니야, 형님께 드려야 해. 그게 옳은 일이야. 결국 동생은 아내의 손을 잡고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뭐? 황금 벌집이라고?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굉장한데? 황금 벌집이 더 있으면 어쩌지? 그리고 동생 녀석이 계속 정직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 땅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형은 동생 부부에게 생색을 내며 말했습니다.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그곳에서 농사를 짓도록 해라. 형님, 고맙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인사를 하고 새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한편 형은 급히 말을 타고 서쪽 울타리 너머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형의 눈에는 보통 벌집 밖에는 보이지 않았지요. 날 속이다니 참을 수 없어. 좋아, 누가 더 잘 속이든지 보여주지. 형은 살금살금 다가가 벌집을 갈색 가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집으로 급히 찾아갔지요. 동생의 집에 도착한 형은 큰 소리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아우야, 너에게 그 유명한 벌집을 주려고 왔어. 동생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봤지 여보, 우리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장문을 열어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니? 동생은 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형은 말벌집이 담긴 가방을 창문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 녀석 벌에 쏘이면 볼만 하겠는걸. 형은 낄낄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한편 성난 벌들은 벌집에서 나와 방 안을 휘저으며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정직한 눈빛과 마주치자 벌들은 모두 금으로 변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벌집도 황금으로 변했지요. 다음 날 동생은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이 화가 난 것 같지도 않고 다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선물 정말 고맙습니다. 게다가 동생이 이렇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부자가 된 동생은 넓고 기름진 땅을 사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 동생은 나라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직한 마음. 아주 먼 옛날 홀 어머니와 두 딸이 살았습니다. 첫째는 성격이나 얼굴이 어머니를 쏙 빼닮아서 생김새도 못생긴 데다 거만하기까지 해서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온화하고 예의 바른 아버지를 닮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지요. 어머니는 둘째는 좋아하지 않고 첫째만 좋아했습니다. 둘째는 부엌에서 밥을 먹게 하면서 계속 일만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멀리 떨어진 우물에 가서 항아리 가득 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우물에 갔을 때 일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여자가 와서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얼른 항아리로 우물에서 맑은 물을 떠서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여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구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선물을 주마. 이제부터 네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꽃이나 보석이 나올 거야. 이 여자는 소녀가 얼마나 착한지 알아보기 위해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한 요정이었지요. 둘째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자 둘째의 입에서 장미 2송이와 진주 그리고 큰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냐? 네 입에서 나온 것이 진주와 다이아몬드 맞지? 깜짝 놀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둘째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둘째의 입에서는 보석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니는 첫째를 우물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야, 우물에 가 있다가 불쌍해 보이는 여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면 아주 예의 바르게 물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빨리 샘에 다녀오너라. 그리고는 마음씨 나쁜 어머니는 둘째에게도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샘에 가면 혼날 줄 알아? 첫째는 투덜거리며 샘에 갔습니다. 은으로 된 아주 멋진 물병도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멋지게 차려입은 부인이 숲에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부인은 바로 둘째에게 나타났던 요정이었지요. 요정은 첫째가 정직한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지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예요. 일부러 은으로 만든 물병까지 들고 왔답니다. 원하는 만큼 마음껏 마시세요. 거만하고 마음씨 나쁜 첫째가 말했습니다. 너는 조금도 정직하지 않구나.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제 너는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뱀이나 두꺼비가 나올 것이다. 요정이 말했습니다. 샘에서 돌아온 첫째를 보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됐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첫째가 말을 하자 입에서 두꺼비 2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다 둘째 때문이야. 내가 둘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곧 둘째에게 갔지요. 불쌍한 둘째는 어머니를 피해 숲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사냥을 하던 왕자를 만났습니다. 왕자는 아름다운 소녀를 보고 숲에서 무엇을 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왕자는 소녀의 입에서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요. 소녀는 왕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왕자는 아름다운 둘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전으로 데리고 가 결혼을 했지요. 둘째가 요정에게서 받은 선물이 그 어떤 선물보다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아리온과 돌고래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그리스에 아리온이라는 하프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아리온의 하프 소리는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아리온이 하프 연주를 하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하프 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지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리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리온은 이탈리아에 있는 한 섬으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아리온의 음악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아리온은 금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아리온은 금은 보화를 챙겨 고향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의 선장은 아리온을 크게 환영하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리온의 보물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욕심쟁이 선장은 나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여봐라, 아리온을 밧줄에 묶어서 끌고 오거라. 선장의 명령을 받은 선원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아리온을 꽁꽁 묶었습니다. 아리온은 너무 무서워 덜덜 떨었습니다. 아리온, 이제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네 보물은 우리가 알아서 잘 쓸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선장님,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하프를 한번 연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죽는 마당에 하프 소리 한번 들어보자꾸나. 아리오는 하프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넋을 잃고 노랫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리온을 묶은 밧줄을 붙잡고 있던 선원은 밧줄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아리온은 그 틈을 타서 하프를 꼭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장님, 아리온이. 걱정할 것 없다. 물고기 밥이나 되겠지. 자, 이제 보물은 우리 것이다. 선장의 말에 선원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편 아리오는 바다 밑으로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리온의 몸이 자꾸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리온이 깜짝 놀라 보니 돌고래 한 마리가 자기를 태우고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하프 소리에 감동을 한 돌고래가 아리온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고맙다, 돌고래야. 돌고래는 아리온을 그리스 바닷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돌고래야.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리온은 돌고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리온은 임금님을 만나러 궁전으로 갔습니다. 마침 임금님은 아리온의 보물을 가로챈 선원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리온은 몰래 기둥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금님,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불쌍한 아리온과 그의 보물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정말 손을 쓸 사이가 없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은 슬픈 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아리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하프 연주를 다시는 들을 수가 없다니. 임금님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때 궁전 뒤쪽에서 하프 소리와 함께 아리온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아리온의 하프 소리가?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 박수를 쳤습니다. 오, 아리온, 거친 폭풍 속에서 살아남다니 하늘이 널 구했구나. 임금님, 사실 폭풍은 불지도 않았습니다. 아리온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여봐라, 어서 배를 조사하여 아리온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거라. 임금님은 병사들을 보내 배를 조사했습니다. 아리온의 보물들은 배 밑바닥에 고스란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못된 선장과 선원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돌고래의 등에 올라탄 아리온의 동상을 만들도록 하라. 임금님은 조각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리온과 신비스런 돌고래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옛 이야기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 옛 이야기 속에도
그 나라 고유의 독특한 문화나 정서가 담겨 있지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는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하게 옛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